안녕하세요. 에이지스 웨비나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치열해진 시니어 시장의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나라 시니어 산업의 전망부터 앞으로의 과제와 전략까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해법을 곧 공개합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의 진행을 맡은 AI 아나운서 민지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방문 요양센터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총 3개의 세션으로 준비했습니다. 센터 수익이 줄고 있다면 운영 방식부터 점검해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 지금 바꿔야 할 것, 앞으로 준비해야 할 방향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시니어 요양시장의 변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요양시장은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고 돈이 되는 구조와 흐름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는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 방문 요양센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방문 요양과 주간보호 서비스의 특징과 상생 방법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서로 경쟁자처럼 느껴졌던 두 서비스, 사실은 함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좋은 파트너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특징, 운영 방식, 초기 투자 비용을 비롯하여 방문 요양과 주간 보호센터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제가 돌봄 방향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신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센터만의 브랜드 전략과 마케팅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대전의 성심당처럼 단일 브랜드로도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전략, 에이지스만의 시니어 멤버십 프로그램 활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방문 요양센터 마케팅 홍보 매뉴얼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남기신 이메일 주소가 정확한지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션에서 소개해드릴 시니어 멤버십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웨비나 종료 후에 발송되는 이메일을 통해 상담 신청을 남겨주세요. 담당자가 개별 연락드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에이지스의 카카오톡 채널 시니어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시니어 시장 흐름과 다양한 온 오프라인 세미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추가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센터 운영의 고민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찾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연사를 맡은 이선아라고 합니다. 그 세션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스모폭스라는 기업 아시나요? 한인 최초로 요식업 체인으로 글로벌 매출 1조를 만드신 분인데요. 저는 그 김승호 회장님 강의를 가끔 들어요. 오늘 강의 내용이 장사와 사업의 차이더라고요. 네. 장사는 내 몸을 갈아 넣어서 내 노동력으로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요. 매출에 한계가 있대요. 그런데 사업은 더 크게 사업을 보고 내가 직원들, 파트너를 믿고 맡기기 때문에 일을 더 크게 벌릴 수 있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한계 없이 키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시니어 산업의 변화를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그 장사하는 사장님의 마인드로 사업을 하시긴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크게 그림을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 오신 선생님들 모두가 시니어 산업에 사업을 하시는 성공한 사업가로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세션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24일자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노인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얘기로 볼 것이 아니고요. 실제 젊은 인구보다 나이 드신 인구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의 소비 주체가 노인, 즉 시니어로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산업이 시니어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AI 시대, AI 기술에 사실은 제일 먼저 대체되는 직업이 뭐라고 하던가요? 전문가, 전문직이라고 하죠. 회계사, 세무사, 뭐 변호사 이런 직업들은 대체되지만 그 살아남는 직업 1순위로 복지나 돌봄 같은 업종이 뜨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오늘 기사에도 나왔는데요. 그 세무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하는 고민하시는 분들보다 좀 안정적으로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 이게 일자리를 유지하고 싶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라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 창업에 대한 열풍이 제가 보기엔 좀 과열이다 할 정도로 많이 불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시니어 산업이다라고 하면은 소자본이고 안정적인 창업 아이템이다라고 여러 군데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우리나라 전국 방문요양센터는 18,2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 주간보호센터까지 더하면요, 약 22,700개 정도의 재가급여 서비스 기관이 존재합니다. 이거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좀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요.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등급 인정자 수는 약 116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116만 명. 이 수급자 전부가 뭐 그럴 리는 없는데 이 수급자분들이 모두 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수급자분들이 한 센터당 돌아간다고 하면 공평하게 나눠주면 한 센터당 나눠 가질 수 있는 숫자는 65명 정도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65명일 때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은요.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되게 무서운 숫자죠. 우리나라 등급 인정받으신 어르신들이 모두 방문요양 서비스를 쓰신다고 가정을 해도 벌 수 있는 돈이 400만 원인 거예요. 예, 과거에는 센터 수가 적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수급자가요, 6.1% 증가할 때요, 센터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요. 신규로 생겼었던 2020년만 하더라도 생기는 거 대비 폐업률이 월등히 적죠. 근데 지금은 생기는 거랑 없어지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개설하는 숫자랑 폐업이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생기는 수와 거의 없어지는 수와 거의 유사한 상태라서 제로섬 게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거기다 또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들립니다. 바로 통합제가 서비스인데요. 요거 관심 많으신 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저희한테 상담하신 분들도 많고 잘 아시겠지만 이 통합제가 서비스는 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요양 서비스들을 묶어서 제공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요, 관리할 수 있는 기관들이 되게 적어져요. 그러면 운영비가 적게 들죠. 그리고 코호트 분석이라고 해서요, 특정 센터들 몇 개를 대상으로 지원금도 더 이렇게 몰입해서 줄 수 있고요. 테스트하기도 편할 겁니다. 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점차 요양산업도 기업형으로 바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네에서 예전에는 된장찌개만 잘 끓여도 팔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된장찌개만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음식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단일 방문 요양 서비스 모델로는 이제 더 이상 경쟁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된장찌개만 파시던 가게는요, 메뉴를 다양화하시던지 아니면 된장찌개 말고 다른 사업을 조금 고민, 뭐 프랜차이즈나 뭐 컨설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다른 뭐 밀키트 같은 사업을 고민을 하시던지 단독 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 이제는 기업가가 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방문요양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회사가 바로 이 케어링이죠.
케어링도 전국적으로 통합제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거 작년 기사고요. 네, 지금도 공격적으로 지점들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상태죠. 2025년까지 100개 이상의 요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케어링만 문제일까요? 대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시니어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교, 교원, 코웨이, 신한, 하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요양산업에 진출하면서 TV 광고도 하고요. 자사 서비스 할인 혜택도 주고요. 보험이랑 연계도 된다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 그러면 개인 센터들이 살아남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건데, 이제 기업형 돌봄으로 시장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방문요양센터는요, 4년 동안 거의 유사하거나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주간보호센터도 물론 이제 4%대로 좀 유지되고 있긴 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합한, 즉, 재가기간 증가율을 보시면, 재가기간 증가율보다 시설기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예. 이게 초기 투자 비용이 시설 기간들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시설 기간 증가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요. 이미 단일 방문요양센터나 단일 주간보호센터가 아니라 전차 돌봄 시장도 통합화, 기업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단일 방문 요양센터만 운영했을 때 수익 구조를 보여드리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수급자 어르신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쓰신다고 가정했을 때 한 센터당 골고루 나눠 갖는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숫자는 65명입니다. 4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실제로 잘 되는 센터에는 어르신들이 모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센터들은 10명, 20명 채우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고객이 있어야 사업을 확장을 하든 다른 고민들을 하든 할 텐데 지금 시장은 파이 하나를 가지고 나눠 먹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승자 독식이라서요. 잘 되는 센터가 되면 앞으로 기회나 가능성도 열리고요. 그렇지 않은 센터는 결국 고사하게 되겠죠. 네. 즉, 이제 돌봄도 기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차별화된 생존 전략이 필요할 때이죠. 자, 그럼 어떤 전략을 좀 수립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입니다. 레드오션은 경쟁이 치열하고 포화 상태인 걸 말하고요. 블루오션은 전망도 있고 한창 커나갈 가능성이 있는 경쟁도 좀 완화된, 경쟁도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큰 시장을 말하죠. 지금 단일 방문 요양센터는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돌봄 비즈니스는 블루오션입니다. 즉, 단일 방문요양 센터가 아니고요. 돌봄 비즈니스를 경영하시는 기업가가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는 우리 센터의 만의 이미지를 만들어라. 우리 센터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이 하지 않는 틈새 시장을 공략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러니까 대중화된 게 아니고 나만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라입니다. 자, 우리 센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제가 아시는 한 센터장님은 농사를 한 500평, 600평 되게 크게 지으신대요. 근데 여기서 수확한 농작물들을 수급자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그걸 수년째 하고 계신다고 해요. 여기 센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잘 되죠. 그리고 이 센터를 고객들은요, 직접 지은 농산물 나눠주시는 센터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로 기억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즉, 그 센터 어때요?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네,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전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면접 보시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봅니다. 즉, 이 센터가 어떤지 모르겠고, 이 센터를 믿을 수가 없으니, 오는 사람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봐야지 되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프지만 좀 직시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 하면 딱 우리 센터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가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로 지금이라도 이미지를 좀 만드셔라. 그리고 그 차별화된 이미지는요, 이렇게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들기 어렵다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연결해서 우리만의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다른 서비스랑 연계하셔서 만드셔도 괜찮고요.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품들이랑 연계하셔도 괜찮아요. 공단에 제출하기 위한 그 인지 프로그램 말고요. 보호자가 야, 그래, 우리 부모님들 바뀌었네. 여기 좀 뭔가 좀 다르네.
라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호자한테 증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르신들 몸 상태는 갑자기 좋아지기 어렵잖아요. 오히려 악화되지만 않으면 다행인 상태가 더 많습니다. 이런 어르신의 상태가 조금씩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엄청 됩니다. 그걸 저희는 돌봄 리포트라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실제 이 돌봄 리포트 제공을 저희가 직접 해봐도요. 추천도 엄청 많고요. 유지율도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틈새 시장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문형 센터는 대놓고 입주 요약만 가지고 홍보하시는 데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주말 돌봄이라든지 뭐 단기 돌봄이라든지 저녁 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에서 타 센터가 하지 않는 서비스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을까? 진행할 수 있으면 뭐 이런 부분들을 그럼 좀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 고민도 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돌봄 시장은요, 전에 없는 방식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는 마치 거꾸로 뛰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나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돌봄 서비스도 변화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까지 돌봄 시장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고 잘 보이시죠? 혹시 중간에 잘 안 들리거나 잘 안 보이시면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추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한 10년 좀 넘게 마케팅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케어닥이랑 한국시니어연구소, 뭐, 스마일 시니어가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사업하고 마케팅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한 7, 8년 동안 이 시니어 시장에서 좀 오랫동안 이 산업이나 혹은 여기에서 어떻게 브랜딩하고 마케팅 할까를 좀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는데,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이렇게 센터장님들이나 혹은 예비 창업자분들 모시고 또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시니어 시장에 대한 변화를 좀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 드릴 거는 좀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방문요양하고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방문요양센터가 어떠한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주간보호센터하고 방문요양센터는 차이점이 있어요. 주간보호센터는 이제 다대일로 돌봄을 제공을 하죠. 그리고 하나의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 이제 어르신들이 와서 돌봄을 받는 형태고요. 이제 반면에 방문요양센터는 1대1로 집중 케어가 가능하죠.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집으로 가서 케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측에 이제 강점을 좀 비교를 해놨는데 이걸 보시면 사실은 여기서도 되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이제 주간보호센터는 아무래도 운영의 효율성이 좋겠죠. 왜냐하면 한 공간에서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돌봄을 하니까. 그리고 사회 교류를 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어르신이 모여 있으니까 대화도 많이 할 수 있고 취미도 공유할 수 있고 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에 반면에 이제 방문요양센터는 저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분해 놨는데 방문요양센터는 가장 큰 장점이 개인 맞춤이죠. 왜냐면은 요양보 선생님들이 가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 더는 심리적 안정일 거예요. 왜냐면은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이 더 많이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육각형의 이 표만 보더라도 이 두 개의 서비스는 되게 많이 큰 차이점을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두 개의 서비스가 같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게 시너지가 훨씬 더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마 앞서 이야기 드리고 많이들 들어보셨던 통합재가라는 키워드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 이유와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간보호센터의 한계라고 제가 주제를 좀 정해봤는데, 여기는 이제 주간보호센터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셨던 이용자분들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문지랑 조사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거고요. 이제 맞춤형 관리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주세요. 근데 뭐, 82.5%가 이제 보면은 동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단체로 뭔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다 보니까 획일적인 프로그램이고 맞춤형이 좀 어렵다라는 거는 이제 보호자들이나 혹은 수급자들도 좀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재활이나 인지 프로그램이 조금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 주셨고,
이제 뭐 재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수술을 하신 경우나 아니면은 뭐 파킨슨도 뭐 초기나 중기나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재활이 좀 다르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인지도 아예 경도인지 장애이시거나 아니면 치매가 좀 진행된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다 달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9.4% 정도가 재활 서비스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 보면은 이것 또한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능 개선의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이제 저도 사실은 사회복지나 이거 실습할 때 주간보호센터에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단체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식사를 하실 때도 이 어르신이 식사하시다가 좀 한 어르신이 늦으면은 그 어르신의 식사를 좀 더 챙겨드려서 이제 속도를 다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조금 계속 도와드리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더라도 같이 끝나야 다음 프로그램이 진행되니까 조금 더 이제 독려하거나 도와드리거나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일상생활의 의존도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르신들은 이제 그 잔존 기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호자들도 이야기 주셨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인지 점수, 우울 지수, 운동 능력 이런 거에도 사실은 주간보호센터를 가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다고 해요. 근데 뭐 사실 사회성을 키우거나 외로움을 더하거나 하는 데에는 주간보호센터가 당연히 너무 좋은 서비스인데 근데 이제 집단으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만큼 단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 불구하고 이제 주간보호센터가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고 심지어 이제 앞에 이야기 드렸던 대기업들도 되게 많이 진출을 하고 프랜차이즈로 되게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주간보호센터를 먼저 해볼까요?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그 방문요양센터가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이 차면은 이제 그 인원에 따라서 이제 뭐 이거를 제공하고 싶다, 뭐 아니면 주간보호센터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 주시는데 그때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사실은 30인, 25인 뭐 요 정도 규모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대기업이 진출함에 따라서 50인 이상의 수가 많아져요. 50인 더 많게는 100인까지 막 80인, 90인, 100인까지 막 이렇게 되게 대형화되고 있어요. 센터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월세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인테리어 요 비용이 되게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평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씩은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 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대기업이랑 경쟁을 하려면은 50인 이상 하려면은 일단은 사이즈가 커져야 되고 그만큼 인테리어랑 리모델링도 많이 들 텐데 그럼 초기 창업 비용이 대충 6억 정도 예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초기 창업 비용만 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문을 딱 열었어요. 문을 딱 열었다고 수급자가 바로 우르르 기다렸다 오지 않죠. 그럼 우리가 운영 자금을 어느 정도 비축을 해놔야 돼요. 왜냐면 그때까지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해야 하니까. 근데 이거의 기간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잡는다 치면은 이제 제가 3개월로 잡았을 때 이제 보이는 게 1억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비용만 사실은 더해도 7억이 넘어요. 근데 이 운영 비용 안에 사실은 주간보호센터는 인력 요건 안에 필수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인력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수급자가 없어도 계속 내가 전기비 내듯이 인건비를 계속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벌써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표에만 봐도 7억 3천인데 여기에 뭐 월세가 좀 더 높거나 아니면 인건비가 좀 더 들어간다 치면은 뭐 10억까지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도 당연히 좋은데 이제 신규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초기에 투자되는 자본도 많고 그 이후에 계속 들어야 되는 비용이 많으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라 라고 이야기들 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대기업이 등장했죠. 대기업이 등장해서 여기 보면 KDB도 있고 KB도 있고 신한도 있고 대교도 있어요. 여기가 들어오면은 두 번째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들이 마케팅이랑 홍보에 비용을 되게 많이 써요. 앞서서도 이야기 잠깐 드렸지만 이 대기업들은 들어왔을 때 사실은 이 주간보호센터만 보고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닐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내 보험하고 연계하거나 아니면은 은행 상품하고 연계하거나 막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기 때문에 되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전국적으로 이거를 제공을 하려고 되게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소규모의 센터로 개인이 진행한다 하면은 이들하고 견주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마케팅 전략을 세우거나 아니면 전국의 홍보망을 맞을 수 있도록 마케팅 비용을 태워야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는 여기 지금 아마 PC를 보시는 분들 잘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은 KDB 생명 뒤에 요 뒤쪽에 보면 여기가 산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주간보호센터가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많이들 보셨겠지만 상가 안에 있었어요. 상가 안에 2, 3층, 3, 4층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사실은 뭐 채광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어르신들이 잘 머물다 가면 되는 장소인데 이렇게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KDB에서 지금 광고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커피 드세요. 여기서 식사하세요. 여기서 힐링 타임 보내세요. 막 이런 식으로 홍보한단 말이에요. 조격기 갖다 놓고. 그럼 이제부터 중요해지는 건 여기 이미지들 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다 되게 시설이 되게 좋고 채광도 좋고 되게 좋은 위치에 다 선점해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하고 또 경쟁하려면 또 이만큼의 비용에 이만큼의 좋은 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전단지 안 돌리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매일매일 상담하시느라 너무 정신이 없으시대요. 상담만 하느라도 정신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사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하는 데고 좋은 데고 시설도 좋고 뭐 햇빛도 잘 들고 뭐 이러면은 사실 엄청난 메리트라고 보일 수 있겠죠. 자, 앞에서 이제 대기업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 돈 많이 써야 된다. 주간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이야기들 드렸는데 사실은 이 흐름을 보면은 방문요양센터에 좋은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2년에랑 2024년에 저희가 수급자 평균 증가수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근데 이제 전체 인정자 수를 보면은 이제 6%죠. 전체 인정자 6%인데 1, 2등급은 3%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요 3, 4등급이에요. 왜냐면은 재가요양센터는 대부분 3, 4등급에서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 오른쪽 표 보시면 3등급 같은 경우에는 20%대로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건 요 빨간색으로 표기된 4등급이에요. 4등급은 보시면 우상향하죠. 거의 모든 등급 중에 유일하게 우상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노인의 인구가 많아지지만 노인의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기대 수명이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 건강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의 도움은 필요하지만 집에서 머물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관리를 잘하면 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등급도 많이 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요분들이 사실 저희가 방문요양센터나 주간보호가 요 3, 4등급의 어르신들을 잘 관리를 해드려야 이분들이 1, 2등급으로 안 가시잖아요. 사실 이분들이 1, 2등급으로 가시면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이제 들어가시게 돼요. 그러면 집에서 서비스 더 이상 못 받으시죠. 그래서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은 모두 다 여기를 잘 유지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요. 요 표는 이제 3등급하고 4등급 저희가 비교해 놓은 거예요. 3등급하고 4등급 비교해 놓은 건데, 뭐,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3등급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4등급은 부분적 도움이 필요하고, 3등급은 광범위하게 도움이 필요하고, 치매도 4등급은 좀 경증인 반면에, 3등급은 조금 더 진행됐고, 우울감이나 판단력 저하도 훨씬 더 이렇게 퍼센트가 높죠. 근데 제가 아까 앞에 이야기 드린 거는 4등급이에요. 4등급에 우리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왜냐면 4등급도 실제로 늘고 있으니까. 그러면 방문요양센터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면, 제일 앞에 이야기 드린 대로 방문요양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1대1로 맞춤형 케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보호자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때, 요 4등급 어르신 지금 관리 잘 하시면은 3등급으로 늦게 가실 수 있고, 집에서 좀 더 머무실 수 있고, 그러면은 간병비고 병원비고 케어해야 되는 시간이고 이런 거 다 줄일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홍보 메시지를 실질적으로 드리면 사실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래?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방문요양센터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할 거예요. 근데 뭐 그럼에 불구하고 이분들이 좀뭐 주간보호센터도 많이 생기고 대형화 되니까 좋은 데 많으니까 나 주간보호도 가고 싶어라고 하면은 사실 주간보호도 이용하고 방문요양도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예로 이거를 만들어 본 건데, 이제 방문요양센터랑 주간보호센터의 하루를 이제 구성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일 수도 있고, 월수금으로 나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방문요양센터를 뭐 월수금을 이용을 해요. 보호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제 일상생활의 지원이랑 뭐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관리 프로그램이랑 이런 거는 이제 월수금으로 받으시고, 주간보호에서는 뭐 화목토로 진행하세요. 라고 이렇게 결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방문요양센터가 가져가야 되는 포지션이자 방문요양센터가 줘야 되는 이미지는 관리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1대1로 가서 그분들의 어르신의 환경, 어르신의 어떠한
그 컨디션 이런 거를 계속 1대1로 관리해 드릴 수 있어요. 라는 이미지를 계속 드려야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지금도 잘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방문요양센터랑 주간보호센터랑 같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20% 정도 증액해 드려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주간보호센터를 지금 이용하시는 보호자분이나 수급자가 계시면은 그분들한테 요거 저희 방문요양센터 20% 증액해서 요거 조금 더 저희가 1대1로 관리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 제공해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줄 건데 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이게 대기업의 거대한 자본이 계속 들어오고 마케팅 인력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차별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속 관리해주고 있어라는 이미지를 보호자나 수급자에게 전달을 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뾰족하게 이 싸움에서 이기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큰 강점인 맞춤형 케어를 잘 활용하셔서 이제 전문화된 재가 서비스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성공하는 센터로 거듭나시기를 에이지스가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에이지스가 마련한 웨비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기쁘겠습니다. 에이지스는 앞으로도 돌봄 시장의 혁신과 보호자와 종사자 모두가 행복한 전문가 중심의 돌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AI 사회자 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